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영남입니다. 지금 토요일 날 오후에 기본반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제 지금 시간은 마지막이지만 이제 3교시죠. 네, 3교시면 점심 식사 후에 어때요? 몸이 편안해지죠? 그러면 정신도 몽롱해지고. 저는 실제 시험 볼 때 좀 잠을 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합격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언제 집에 갈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점심도 먹었고 이제 슬슬 졸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험에 이제 비해서 근본 시험은 이러다가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정도로 눈에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까지 하신 분들이 결국 합격을 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1, 2, 3교시를 잘 못 봤는데 마지막 4교시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니까. 요즘 올림픽에 하는 용어처럼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자, 3교시 문제를 이제 펼쳐보시면서 이제 처음에 시험지 받으면 어때요? 1번부터 6번까지 쭉 살펴보죠. 그래서 뭐 풀만한 문제 동그라미를 치죠. 네, 근본에는 아마 동그라미 여러 개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각 문제마다 몇 초 동안 좀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면서 이거를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1번의 물분무 소화설비에 관련해서 소화원리, 적응 비적응 장소, 수온 저수량, 그리고 과학기 이격거리. 뭐 상당히 익숙한 이제 그런 문제죠. 자, 이게 이제 항상 문제를 보면 이 사람이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물분 소화 설비에서 수계 소화 설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의 직경을 작게 해서 소화 효과를 달리한 거죠. 더 향상을 시킨 거예요. 그거는 의미를 좀 저희가 부각을 해야 되겠고요. 네, 화자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 그것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 하면 답안 작성할 게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가지. 네, 그런 거를 숙지하고 있는가. 내가 내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평가한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물분무 소화 설비 소화 원리. 그 다음에 적응 장소와 비적응 장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또, 뭐, 수온의 산정 기준. 또, 고압기기와 이격거리. 뭐, 그게 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다 이게. 네, 그대로. 결론이 뭐냐? 물모사 설비 기준에 어떤 문제점과 현재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죠. 물모사 설비를. 뭐 왜 그런가 한번 이제 내용이라든지 그 대책. 또 물모사 설비의 가스개소 설비의 대체 활성화 방안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1, 2, 3, 4번을 쓰면 답이에요. 그냥 다. 거의. 특별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거에 대한 한 대책 정도는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물모사 설비죠. 이게 이제 변압기고, 여기에 이제 유류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순환을 하죠. 순환하는 건데, 이게 대전에서 5월 달에, 변전소 화재가 나고 어떻게 됐어요? 한 뭐 6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고, 주변에 있는 뭐 뭐 전신주라든지 지중 패드까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소방관이 가서 불을 껐죠. 근데 원래는 누가 꺼줘야 돼요? 이 불을. 여기에 있는 자체 소방 설비가 꺼져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무소 설비를 보시면 이제 빨간 배관이 이제 주 배관이 되겠죠. 거기에 헤드가 뭐 가지 배관 뭐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헤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 변압기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방사를 하죠. 스프링클러는 이 상부에서만 방사하잖아요. 근데 이건 입체적으로 이렇게 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무사 설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화재를 또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그림이었고요. 자, 이제 이거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개념에 대해 간단히 써요. 제가 그냥 문제 풀이니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 많이 쓸 수가 없어요. 4개 자체를 다 물어봤기 때문에. 작은 물입자에 운동량을 주어서 화원에 침투하는 것이다. 모멘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화원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호대상물 상부분이 아니라 하부분까지 전체 표면을 다 보호를 해야 된다. 물모서 설비는 미리 정해진 화재 양상, 물방울 크기, 방출 밀도에서 화재 제어 및 소화 연소 확대 방지 등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이 스프링클러 좀 차이가 있죠. 비교를 해봤을 때 미리 정해진 거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분모서 설비는 한번 방출 열량을 미리 확인하고 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된 대로 그대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자, 소화원리, 이거는 수계소화 설비는 다 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고, 노즐에서 방사돼서 화재에 직접 화염에 침투하고 가연물을 이렇게 진압하는 거, 화재를 진압하는 거, 이런 큰 물방울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는 운동량이 큰 거 들어갈 거고요. 이거에 이제 직접 침투를 못하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인적 가연물들을 미리 적시죠. 그죠? 노출분 방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증발된 거는 천장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발이 이제 쉽게 일어나게 되면은 또 냉각작용을 하겠죠. 자, 소화 원리를 이제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소화, 화재 제어, 노출 부분 방호, 출하 예방 이렇게 나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는 그러지 않지만 물 부분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 작용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잘 했던 냉각, 질식, 유화, 희석 작용. 그러니까 냉질, 유희 이렇게 말 쓰잖아요. 다른 건 이제 냉각을 이제 다른 거 다르게 장치류 표면 전체에 방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물분무 설비는 그래야 됩니다. 질식 소화, 최적 팽창되면 그 수증기가 산소를 밀어내죠. 그래서 수증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제 질식이 일어나는 거고요. 뭐 자기 반응성 물질은 뭐 질식이 의미가 없죠.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화작용,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유면에 방사되면 여기에 불연성의 방막인 유화층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유리화재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혼합기 어떤 증발을 막는 거죠. 그리고 화염도 온도를 낮추고요. 희석작용, 수용성 액체에는 이제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비인화성 농도가 낮아지죠. 가연물 자체가 이렇게 해서 희석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재를 제어합니다. 물방울이 큰 스프링클러 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물방울 크기가 작다 보니까 실제로 진압을 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 열방출류를 서서히 감소시키고 화재 확대를 억제하는 거다. 그 다음에 노출 부분의 방호, 전도 대류 복사 뭐죠 이게? 열, 전도 세 가지죠? 이거에 의해서 그 주변 가연물이 노출 부분이 연소될 텐데 이곳에 미리 적시는 거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의 특성과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미리 열 확산을 차단하는 겁니다. 출하 예방, 출하 단계 또는 뭐 발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물질의 용해 희석 확산시키고 연소 한계 미만으로 가연물 농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이제 물분무 소화설비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일단 이제 그 다음 물분무 소화설비의 적응 장소와 비적응 장소를 보겠습니다. 적응 장소는 어디에 나와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수온의 저수량에서 이미 나오죠? 이게 적응 장소예요. 특수가연물, 차고 주차장, 절연유 봉합기, 변압기 등의 정기적 위험 장소, 그리고 인화성 액체 및 가스 취급 장소, 즉 LPG 탱크 이런 부분이고요. 비적응 장소,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고온의 물질 및 증류 범위가 넓어서 끌어넘칠 우려가 있는 부분, 또 운전 시에 표면 온도가 260도씨 이상의 그 고온 물질로서 직접 분무를 하면은 그 물질이 손상을 입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비적응 장소죠. LPG 저장 탱크는 이제 적응 장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온의 저수량, 이제 네 번째 문제죠. 특수가연물 제형 취급은 10,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은 20, 유입 변압기 10,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는 12, 컨베이어 벨트는 10.
그래서 이게 유량입니다. 유량에다 몇 분? 20분. 20분을 가하면 수온의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유량 곱하기 20분에 바닥 면적 S를 곱하는 거죠. 이게 수온의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암기법으로 특차유 캐컨에서 12, 10, 12, 10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인데요. 10, 20, 10, 12, 10 이렇게 해서 이제 수온의 양을 이건 그대로 적어주셔도 그대로. 이거는 화재안전 규정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표화시킨 표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고압기기 이격거리. 이제 헤드와 고압거리는 이 정도 이격이 필요하다. 66kV 이하는 70cm 이상 거리를 띄워야 되고요. 그 다음 154 초과 181kV 이거는 180cm 이상. 최고 220kV 초과 275kV 이하는 260cm 이하다. 이렇게 실제로 이게 전압 변화 이렇게 되죠. 이게 그 발전해서 변전소로 가는 거는 이렇게 154, 765 막 이렇게 있죠. 거리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는지 전압이 증가할수록 절연 파괴 현상이 더 커지죠. 그래서 헤드와 전기 기기와 이격거리를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물분 헤드 부분의 물입자 밀도가 가장 크죠. 헤드 부분이. 그래서 연속성이 크다. 물분무 소화 설비가 전기 설비에 적용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물입자의 무슨 성? 단속성이에요, 단속성. 그러니까 연속성이 아닌 단속성. 즉, 입자가 뿌려지지만, 예를 들어서 극과, 양극과 음극 사이에 서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입자가 작으니까. 그건 단속성인데, 그러나 이렇게 그 헤드 부분은 어때요? 밀도가 크잖아요. 이게 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리가 필요했고요. 자, 결론 내용을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쓴다 그러면 방호 목적에 따른 유량, 방사 시간에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방호 목적이 뭐냐? 이게 앞에서 목적이 뭐 어땠어요? 소화했었죠. 그죠? 노출 부분에 방호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게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또 수용성 액체 등 방호 대상에 따라서 방사 압력은 또 달라야 된다. 방사 압력이 또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방사 압력 역시 어때요? 운동량을 주어서 그 모멘텀을 통해서 불연성 방막을 형성시키고 유화층을 형성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단순히 방사하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 물분무 발생을 위해서 고압, 마찰 손실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물분무 소화 설비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고압이라는 건요, 물분무에 미세하게 분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이 세지 하죠. 근데 지금 일반 펌프가 돼요, 안 돼요? 무슨 펌프가 있어야 돼요? 터빈 펌프가 아니라 왕복 펌프. 네? 왕복 펌프 무슨 펌프 있어요? 두 가지. 피스톤하고 플런저.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물분무 소화 설비가 잘 이렇게 활용이 되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한번 써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 설비 배관의 두께 계산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좀 의외였죠? 보통 배관 두께 문제 나오면 무슨 문제 나와요? 스케줄 그 배관 산정하는 방법 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 설비. 이게 실제 화전지 기준에 있죠?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이제 배관 두께에 대한 내용을 숙지했는가? 또 배관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 또 숙지했는지. 키워드는 최대 허용 압력. 이건 배관의 입장에서죠. 그 다음에 최대 설계 압력. 그리고 최대 허용 응력, 이음 허용값, 배관 이음 효율. 상당히 낯선 단어예요. 하지만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되 여기까지는 좀 깊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죠. 결론은 배관 허용 압력이 최대 설계압보다 작을 경우 보다 큰 고압 배관을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어때요? 여기에 허용된 압력보다 더 커야 되죠. 그거를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배관의 이음은 배관 재질만큼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밀 시험을 통해서 그 이음 부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죠. 자, 파이프 보겠습니다. 배관. 사실 배관과 관은 다른 거예요, 원래는. 근데 배관이라는 말, 원래는 이게 기체, 액체 등 분체를 이송할 목적으로 관과 부속품을 이어서 배열하는 행위에 배열하는 거. 또는 배열된 상태. 파이핑이나 파이프 라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관은 뭐냐? 기체, 액체 등을 이송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 파이프. 그렇게 되는데 어때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죠. 배관이나 똑같죠. 이게 씁니다. 자, 보시죠. 일반적인 호칭경은 15A,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그렇죠. 이 그림 보시면요. 이게 안찌름이고 바깥찌름이고 그리고 빗금친 부분은 배관의 두께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배관 두께. 두께 구하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배관의 구경은 강관이나 합성 수지관은 호칭경과 바깥지름이 불일치한다. 즉 50mm, 50A짜리 배관하면 실제 바깥지름 얼마예요? 60.5mm예요. 그러니까 호칭경으로 부르는 50. 그냥 50mm 얘기하지만 실제는 배관 바깥지름은 다르더라. 비철금속관 뭐 있어요? 뭐 동관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는 호칭경과 바깥지름이 같아요. 서로 직접 접속은 안 되겠죠. 굵기가 달라가지고. 납관, 콘크리트관은 안찌림 같은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배관 두께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자, 배관 두께 T는 PD 나누기 2SE 더하기 A라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유체의 최대 사용 압력. 그리고 T는 배관 두께, D는 배관의 바깥 지름. A는 이음 허용값. 대신 헤드 설치 부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SE. 이건 최대 허용 응력입니다. 최대 허용 응력이라든지 배관의 사용 압력. 이거는 스케줄 배관 할 때 다 나오죠. 스케줄 40, 80 할 때.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SE라는 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자, 뒤에 나오는데요. P, 유체의 최대 사용 압력이다. 유체의 최대 사용 압력은요, 최대 설계 압력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화재안전 기준 별표 1, 107A의 별표 1에 보시면요, 최대 사용 설계 압력이 나와요. 이거는 저희가 그 할로겐 화합물이라든지 불활성 기체 그 각 약재에 따라서 다 배관의 설계 압력이 달라요. 뭐 두께가 다르겠죠. 두께가. 그거 이상으로 설계 압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이음 허용값, 그래서 나사 이음이나 홈 이음 등의 허용값. 이 부분이에요. 나사 이음은 나사의 높이만큼, 절단 홈 이음은 홈의 깊이만큼. 그루브 조인트. 그리고 용접 이음은 제로예요. 나사가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상하다 좀. 나사가 이렇게 있죠. 나사가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살 두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접속을 하잖아요. 이 부분 홈을 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더 A만큼 허용값 넣은 거예요. 용접은 어때요? 용접은 그냥 이렇게 뭐 맞대기해서 바로 이음을 하죠. 그러니까 별대 값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제로에 제로. 또는 홈 조인트. 그루브 조인트는 어때요? 배관에 이렇게 홈을 내죠, 홈을 내서 접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홈 조인트라든지 나사, 이 배관은 이런 허용값이 필요한 거예요. 용접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용접은 제로다. 이게 이음 허용값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숙지가 안 되면 좀 어렵죠. 이 문제는 하기가. 자, 그 다음에 SE는 최대 허용 응력으로요. 배관 재질의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과 항복점 3분의 2 값 중
적은 값이고요. 여기에다가 배관 이음 효율을 곱해서 또 2분의 1로 나눈 겁니다. 자, 배관 이음 효율은 여기 배관 이음 효율. 이음이 없는 배관은 1.0, 전기저항은 0.85, 가열 맞대기 용접가 0.6입니다. 여기까지 다 하기가, 이게 어디에 나와요, 내용이? 혹시 찾아보신 분 어디 나와요? 효율. 네? 저게 나오죠. 그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그 여러분이 나와요, 내용이 다. 다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배관 두께를 적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답이에요. 묻는 거예요, 답.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어때, 내용이? 너무 짧죠? 뭐 이 내용을 다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이제 실제 배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배관 선정할 때는요, 최대 사용 압력이 설계 압력보다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설계할 때는 최대 사용 압력보다는 더 크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최대 허용 압력인 P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P 값을 구하고 이게 최대 설계 압력보다만 낮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을 이렇게 보면요. 356, TSG 356이 이렇게 이제 인장 강도와 항복점이 나와 있어요. 인장도 항복점. 그래서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 예를 들어서 380 보면 4분의 1 값. 이거의 4분의 1 값이나 항복점 22의 3분의 2 값 중 작은 값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SE 값이에요, SE 값. 그리고 바깥지름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거죠, 이게. 제조사에서 배관을 납품하면서 제조하는 건데, 50A짜리 호칭경. 이게 바깥지름은 60.5. 그러니까 수식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스케줄 40으로 기준했을 때 3.9mm의 두께가 나오네요. 이걸로 적용을 해요. 이 식에다가. 앞식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T 나오고 D 바깥지름 있고 두께 나오고 그다음 이음 허용값까지 이제 더해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P 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이 P 값을 구하고 이게 별표 1에 나온 최소 사용 설계 압력보다 작은 값이면 이 배관을 사용한다. 만일 최소 설계 압력보다 클 경우에는 스케줄 넘버가 큰 거를 더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스케줄 40도 있지만 허용값이 더 크다 그러면 스케줄 80짜리, 즉 배관 두께가 5.5mm짜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관 두께에 따른 최대 사용 압력을 구해서 설계 압력보다 크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용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저히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관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배관 자체가 달라요. 고압 배관용. 배관 관련 기준이에요, 이게. 이 기준은 이제 참조하시고요. 스케줄 넘버 구하는 방식이죠. 10PS, 1000PS.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압력 배관 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구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시험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이번에는 할로겐 화합물 쪽에서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뭐 지금 들으시면서도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아마 낯설 거예요, 되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관점을 좀 더, 이렇게도 문제를 확장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배관이, 우리 인체에도 배관이 있죠? 인체. 중요한 배관이 뭐예요? 혈관이죠, 혈관. 그죠? 설마 목구멍 이런 거 아니겠죠?
혈관. 심혈관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네? 심혈관. 심혈관 굉장히 중요하죠. 심혈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심근경색이죠, 심근경색. 콩이 좋답니다. 콩이. 약 27%의 어떤 발병률이 적게 나오는 콩.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거 뭐예요?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 뭐,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쇼트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빵, 이런 거, 과자 같은 거 들어갈 때, 일단 마가린.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요. 근데 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잖아요. 미세먼지 예방하기 위해서 KF 얼마 이상? 80 이상의 마스크를 쓰셔야 한답니다. 자, 배관이 막히는 스케일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콩, 트랜스지방, 미세먼지. 건강해야지 소방기술사 공부도 하죠. 소방기술사 열심히 딱 따고 그 다음 해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그쵸? 근데 이 혈관은 굉장히 두뇌도 중요한 겁니다.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피의 흐름. 자, 다음 문제는 이제 0.6597 디자승 루트피를 유도하고, 옥내사정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K팩터. 우리가 늘 했던 게 무슨 팩터? K팩터인데 어떤 거? 스프링클러 K팩터 하셨죠? 표준형이 80이잖아요. 그리고 저 ESFR은 뭐 360 뭐 이렇잖아요. 그죠? K값. 그런데 뭐, 옥내소화전 K값을 또 구하라고 그러네. 자, 이렇게, 너무 좋아하기는 일르죠. 이제 같이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출제는 유량하고 K팩터와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느냐. 또 소화설비의 물방울 크기를 결정하는 K팩터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K팩터가 크면 어떤 그런 소화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현재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거에는 K팩터를 얼마짜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헤드 선정하는데도 적용이 되겠죠. 자, 키워드는 K팩터 오리피스. K팩터 오리피스와 직결되어 있죠. 그 다음 방수량, 방수압, 조기 진압, 수송 피해. 여기까지 다 봐야 되겠죠. 자, 결론은 열방출력을 고려한 적절한 K팩터 헤드를 선정해야 된다. 특히 물류창고. 이번에 문제 나왔죠? 네? 당연히 나왔겠죠. 여기에도 뭐가 커야 돼요? K팩터가 큰 걸로 화재 진압을 해야죠. 물분무소화 설비, 요거는 이제 물분무소화 설비가 아니라 이제 K팩터의 장점을 이용한 그런 화재 진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Q는 0.6597 디자상 루트 P. 자, 이건 식이 뭐가 나와 있어요? 첫째, Q는 AV 뭐예요? 연속방정식. 그 다음 V는 루트 EGH 뭐야 이게? 누구? 토리첼리.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거예요. Q는 AV 해서 A는 뭐예요? 4분의 파이 디자승 나오고 루트 EGH에서 이제 압력으로 바뀌니까 H를 10을 곱한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Q는 4분의 파이 디자승. 이 값을 곱하면 4분의 파이 14. 곱한 값을 밖으로 빼니까 14가 나오죠. 그래서 디자승 루트 P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단위 환산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Q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 값에서 LPM 값, 분당 몇 리터인지 LPM 값으로 변환을 하고요. 또 구경을 D가 미터가 아닌 밀리미터로 이제 변환을 시킵니다. 그렇게 변환을 시키면 이렇게 4분의 8 곱하기 14 곱하기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0.6597 곱하기 D자승 루트 P 이런 값이 나오죠. 이제 실제 이제 구할 때는 표준형 헤드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CD가 무슨 값이에요? 유량계수. 유량계수를 적용을 해야 돼요. D 값은 이제 12.7mm, 오리피스 12.7이에요. 그걸 적용하면은 최종적으로 79.802 루트 P가 나옵니다. 거기에 반올림 해가지고 80 루트 P에서 표준형 헤드의 K팩터 얼마? 80. 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유량계수가 0.75가 들어갔어요. 옥내 소화제는 다르겠죠? 유량계수가. 자,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K팩터 개념은, K팩터는 방출계수이며, 오리피스의 구경과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K팩터는 방사압과 방수량 간의 관계식의 계수이다. 이건 0.6597 곱하기 C 곱하기 D 자승 곱하기 루트 P. 그래서 K 루트 P입니다. 그렇죠? 이게 K 값이에요. 0.6597. 이게 K 값이에요. K 값. K 팩터 크기에 따른 영향입니다. 일단 오리피스 구경이 크면 당연히 K 팩터 크겠죠. 그 다음 유량계수 C값. 유량계수 C는요, 속도계수와 배나 축소계수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곱하니까 표준형은 얼마라고 그랬죠? 0.75. 0.75 했죠? 유량계수와 오리피스 구경이 영향을 미친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벨 K 팩터는, 표준형은 K가 80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드롭은 157에서 166. 그 다음 ESF8 스프링클러는 K 값이 203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은 K 값이 50이에요, 50. 자, 옥내 사진의 K 팩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량계수, 방출계수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값이 다르죠? 0.95에서 0.99예요. 그래서 봉상주수 시에는 0.985를 적용합니다. 거의 1에 가깝죠. 그래서 K팩터는 0.6597 곱하기 0.985를 적용하면요, 1040이 나와요, 1040. 스프링클러는 80에서 뭐 300 뭐 이러는데 굉장히 K팩터가 크죠. 그만큼 어때요? 구경이 커요. 네? 그리고 유량계수가 크고요. 마찰이 그만큼 적은 거죠.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팩터 소화 효과. K팩터 크면 어때요? 이게 K팩터 큰 K팩터고 압력과 유량의 관계예요. 그죠? K팩터가 클수록 동일한 압력에서 유량이 어때요? 더 크죠? K팩터가 크면 오리피스가 크니까 그러겠죠. K팩터가 작은 경우 같은 유량에서 압력이 증가가 돼야 된다. K팩터 작은 거. 오리피스가 작은데 유량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압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 관계예요, 그 관계.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요구 방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요구된다. K팩터가 작은 경우에 냉각 효과는 더 우수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그렇죠. 물입자가 작아져요. 그러면 더 빠른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거용 스프링클러 K팩터 얼마라고 그랬죠? 주거용이? 50. 예.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냉각 효과가 더 우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열 방출률이 높은 물류 창고에 K팩터 큰 스프링클러 헤드를 적용하기 해서 조기에 화재 진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정도 그냥 하나 이제 써주면 좋겠죠. 자, 일단 네 번째. 수계소화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현상과 관련해서 공동현상의 정의, 발생 조건, 영향 요인, 펌프 흡입 측에서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 안전 기준인데요. 이 공동현상은 몇 년 된 문제예요? 글쎄 뭐 저희 아버님 때에서부터 내려온 문제인데 왜 중요해요 이게? 공동현상이란 어떤 현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물이 흡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격작용이라든지 서징, 뭐 한 번 잠깐 돌리는 거, 뭐 서징, 수격작용 괜찮아요. 근데 공동현상이 발생되면 이게 그러니까 펌프 이제 흡수가 안 되니까 이거 아예 불능이죠, 불능.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결론에는 이제 KBTC를 방지할 수 있는 펌프 및 배관 작업을 해야겠다.
화재 안전 기준 위에도 캐비테이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방지 방법이. 화재 안전 기준 3개 나와 있지만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에서 적용해야 되겠다. 이게 적용되겠습니다. 자, 공동현상. 펌프 흡입 측 배관 내의 압력이 국부적으로 포화 증기압 이하로 내려가서 물이 증발해서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다. 문제점. 기포로 인해서 충격 소음 진동이 되고요. 또 펌프의 안내기 부분의 효율이 저하가 되겠죠. 에어가 찼는데 잘 되겠습니까? 물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펌프 벽면 침식되고 기시 손상되고 또 심하게는 흡입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자, 문제점이다. 공동현상 발생 조건 이 그림 하나 딱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상표형도 그리고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낮아지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죠. 여기 핵심이에요, 이게. 그럼 뭐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같은 압력에서 또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또 공동현상, 기포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예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이거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현상의 주요 원인이 뭐냐? 유효 흡입수도, 필요 흡입수도의 관계죠. MPS AV와 RE, 펌프는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AV는 커야 되겠고 RE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현상의 주요 원인은 MPSHAV의 저하. 이게 낮아져. 뭘로? 낙차 수도가 크다 이겁니다. 펌프와 수조 사이에 높이가 너무 높아요. 아무래도 물 흡입하는데 많은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겠죠. 마찰 손실, 흡입 배관의 길이가 길다든지 굴곡부가 많아요, 너무. 그럼 거기에서도 기포가 발생할 거고요. 또 개폐 밸브로부터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했다든지 흡입 배관 간격이 너무 작다든지 이럴 경우에 발생할 거고요. 또는 큰 포화 증기압 손실. 임펠러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또는 유체 온도가 고온일 수가 있다. 고온. 그럴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는 MPSH RE가 너무 크다. 즉, 펌프 선정 시에 필요 흡입 수도인 MPSH RE가 너무 큰 값이다. 이럴 경우에 선정할 때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MPSH RE는 그 공장에서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제작할 때. AV는 뭘로 결정돼요? 현장 설치하면서 저기 되는 거죠. 처음부터 RE 값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죠. 방지 대책, 흡입 배관 내에 물을 채울 수 있고요. 후트밸브를 설치한다. 또는 훗밸브가 만약에 고장났을 경우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서 계속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또 MPSHAV를 크게 한다. 그래서 압력수를 사용해서 높은 압력을 수면에 가한다든지 수직 터빈 펌프 또는 수조를 펌프보다 높게 설치한다. 그럼 수조가 더 높아버리면 펌프는 어때요? 계속 양압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겠죠. 또 흡입 배관의 낙차를 가급적 작게 배관을 설계한다. 다음 마찰 손실 수두죠. HFL 감소. 배관 길이를 가급적 짧게 설계하거나 굴곡부가 이제 적게 하고요. 배관 부속을 설치하지 않는다든지 흡입 측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완전히 개방을 시켰다 해도 항상 마찰이 주어지 저항이 존재하죠. 완전 개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 1차 측에 편식 내주사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흡입 측 배관을 수위로부터 별도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조가 있고요.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펌프가 또 하나 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묶어서 하죠. 묶어서. 흡입 배관 하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는데요. 수조가 더 낮으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로 각각 다 수조의 배관, 흡입 배관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펌프가 7대면 7대 전체 다 따로따로 흡입 배관을 수조로 직접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펌프의 흡입치개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에 계피 표시용 밸브, OSNY 밸브죠?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 되고 있습니다. 두 개만 하면 끝이죠. 자, 불꽃 감지기 나왔어요,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도 이게 자주 출제된 문제죠. 불꽃 감지기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 내고 싶어도 냈나요? 사실 불꽃 감지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과거에 이 대공간, 뭐 강당이나 이런 데 보통 뭐 많이 설치했어요? 연기 감지기에서도 그 분리형 연기 감지 많이 썼거든요. 요즘 잘 안 써요. 거의 불꽃 감지기를 많이 설계합니다. 근데 불꽃 감지 설계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양쪽 큰 배관에 이게 큰 강당에 불꽃 감지기를 여기 이제 설치를 해요. 양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선하겠죠. 이렇게 시야가 공칭 감식을 지켜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생겨요. 또 강당 같은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스테이지. 다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스테이지. 그러면 이쪽에 불꽃 감지기에 공칭 시야가 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여기에 불꽃 감지기가 또 설치할까요? 여기에 연기 감지기를 추가하면 되겠죠? 이거는 테스트를 거쳐서 필요하면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내용들이 불꽃 감지기 설치 장소가 적응성이 되고 또 유지 관리할 때 또는 이렇게 사용하다가 사람들이 칸막이를 막 바꾸고 그럴 수 있죠. 구획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다 추가를 해야 된다. 자, 키워드는 UV, IR 감지기, 스파크 전원 감지기, 광전 효과, CO2 공명 방사, 공칭 감시거리, 공칭 시야각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안에. 불꽃 감지기 종류를 얘기할 때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감도, 파장 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감도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소위 불꽃 감지기 하면은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영역과 인프라레드, IR 영역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빼고? 중간에 가시광선을 빼고요. 이렇게 UV 영역과 IR 영역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0.09에서 0.38 마이크로미터 사이 이게 이제 자외선 영역인데요. 여기에서 0.18에서 0.24까지 이게 UV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가시광선이 0.38에서 0.78까지 있다. 그러면 IR 적외선 감지기는 3.3에서 4.7 마이크로미터 사이를 감지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자외선보다는 10배 이상이네요. 10배 이상의 그 파장 쪽을 이제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에 대한 개념도를 뭐 이렇게 숫자까지 다 넣을 필요 없지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림 안 그려도요, 그냥 범위로만 하셔도 돼요. 범위로만. 네? 범위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꽃 감지기에 이제 분류를 하면요, NFPA 나온 건데요. 복사 에너지 감지 불꽃 감지기 있고요. 스파크 잔화 감지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 감지 불꽃 감지기는 밝은 장소, 스파크 잔화 감지기는 어두운 장소. 스파크 잔화 감지기, 스파크 엠버 감지기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분체 이송 덕트 쓸 때 들어가는 거죠. 스파크 엠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문제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UV, IR을 이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지기 종류, UV, IR 또는 UV-IR 이렇게 같이 AND 회로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IR 감지기가 IR2나 IR3로 감지 소자가 3개가 달려있죠.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 당연히 감지를 정확하게 하고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일부 감지기 작동 원리.
UV 감지기는 이렇게 세 가지 광도전 효과, 광전자 방출 효과, 광기전력 효과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UV 감지기의 특징, 감도가 좀 좋아요. 하지만은 뭐 용접 작업이나 이런 거 연기가 좀 발생하면 오부가 있다. 투과창이 좀 오염되면 또 오부가 있어요. 그게 약하죠. 그래서 적용 장소는 가연성 폭발성 물질 저장 취급 장소 주로 5교에 설치하는 게 UV 감지기다. IR 감지기. 저희가 이제 이 IR 감지 방식이 CO2 공명 방석, 그다음에 플리커식, 즉 반짝임 단파장 검출 방식이 있고요. 이파장 검출 방식 있죠. 또는 정방사 검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방식이 있고요. 장단점은 뭐예요? 파장이 길어서 UV형과 달리 감도 저하가 없다. 긴 파장. 투과창이 더러워져도 감도 저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죠. 또 뭐 상대적으로 고가이면서 햇빛이나 반짝임에 간섭을 받는다. IR 감지기의 적용 장소는 은폐 장소, 뭐 실내에 많이 사용하죠. 지하 금고 등 폐쇄 공간, 즉 옥내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접하는 감지기는 다 IR 감지기예요. UV는 좀 특수 장소에만 들어가요. 자, IR3 감지기 이거는 그 4.5, 4.35, 4.5 마이크로미터 등 다양한 파장을 상호 비교 검출해서 비화재보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R3는 세 부분의 파장에서 다 같이 화재 신호가 있을 때만 경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보를 방지하는 거죠. 비화재보를. 자, 설치 시 고려사항. 설치 시 고려사항하고 유지 관리 시 고려사항이 나오죠. 설치 시 관리사항은 화재 안전 기준 있는 대로 쓰면 돼요. 그게 설치 기준이잖아요. 근데 유지 관리는 어때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네, 좀 생각해봐야 돼요. 자, 화재 안전 기준상 우리가 이제 이거 뭐 공감 설수하면서 외웠던 거네요. 공칭 감시거리 및 공칭 시야각 간 형식 승인 내용. 감지기는 공칭 시야각과 공칭 감시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감시 구역이 모두 포용되도록 하는 것. 그다음 감지기는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하고, 모서리 벽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할 경우 바닥을 향해 설치해라. 수분이 많을 경우 무슨 형을 설치해요? 방수형을 설치해요. 방수형. 자, 이게 기준이고요. NFP는 불꽃 감지기 위치와 간격 결정 시 고려사항이 이렇게 많아요. 화재 감지, 화재의 크기, 연료의 종류, 감지기의 감도, 공층 시야각, 공층 감시거리, 복사 에너지의 대기 투과율, 외부 복사 방출원의 존재 여부, 감지 설비의 설치 목적, 요구 응답 시간, 이거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쓰실 분이 있고 앞에까지 쓰실 분이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 다 쓴다면 좋겠죠. 자, 유지관리 시 고려사항. 앞에는 설치 시 고려사항. 이게 뭐냐? 자외선 방시의 경우 투과창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되겠죠. 오염되면 또 오보를 일으키니까요. 실외 용도 및 구역의 변경 시 불꽃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다른 감지 원리 방식 감지기를 추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불꽃 감지기 성능 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불꽃 감지기 언제 성능 시험해요? 설치하고 완공 검사하기 전에 성능 시험 하죠. 뭘로 해요? 그 불꽃 감지 시험지가 있는데 시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해요? 토치 갖고 말게요. 토치 갖고. 라이터로는 돼요, 안 돼요? 라이터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토치에 대 가지고 많이 하는데 시험기가 따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야지 뭐 칸막이 생기고 구획 바뀌고 이러는데 확인할 길이 이거죠. 성능시험.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다음 이제 방염. 이 방염 이거 어때요? 별표 몇 개예요? 별표 3개, 3개. 이건 뭐 당연히 또 나오는 문제. 공동현상도 별표 3개.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죠. 방염 의무 대상 장소. 이게 조금 바뀌었죠? 방염 대상 실내 장식품과 물품. 방염 성능 기준.
그래서 방염 대상이 변경됐는데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하고, 이제 방염 물품을 그냥 설치하면 끝이 아니죠. 뭐 후처리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방염 성능을. 근데 한번 설치하고 나면 건물 해체할 때까지 거의 그냥 가는 현실이죠. 자, 키워드는 방염, 실내 장식물, 방염 대상 물품, 방염 성능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다중이용업소의 방염이 나오지 않으면 고득점은 어렵죠. 네. 다중이용업소가 나와야 돼요. 다음에 소방서장이 권장하는 물품이 또 있죠. 요거 이제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방염 물품의 유독성과 인명 보호를 위해서 이런 마감 재료를 어때요? 뭘로 바꿔야 돼요? 방염보다는 무슨 재료? 불연질이나 준불연질 하면 더 좋겠죠. 방염 이거는 타는 거예요, 불에. 안 타는 게 좋죠. 방염 물품의 경련 변화에 따라서 유지 관리 대책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경련 변화됐는데 처음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방염이란 불에 타지 않게 막는 것이다. 대상 물질의 화학 처리를 통해서 불꽃 발생을 지연시키기나 전파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게 정의를 이렇게 내렸고요. 자, 의무 대상 장소. 이건 여기 있던 답이죠. 근린생활 시설 중 이런 뭐 종교집회장 등 또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자, 열심히 암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도 들어가고요. 교육연구시설, 합숙소, 노유자 시설, 숙박에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소, 1호부터 15까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는 제외, 이게 되어 있죠. 다음, 방염 실내 장식물 및 물품이에요. 방염 실내 장식물은 건축물의 내부나 천장에 벽에 붙이는 것으로서 가구, 옷장, 천장, 식탁 등과 너비 10cm 이하인 반자 돌림대는 제외한다. 그리고 내부 마감재도 역시 10cm 이하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실내, 이건 종합 목감방이죠, 종합 목감방. 네? 종합 목감방이에요. 이렇게. 종이류, 합판 목재,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그 다음에 흡음 방음을 위해 설치한 방음제, 흡음제. 이것이 벽에 부착되는 거. 이게 뭐 다 암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 장식물. 또 이게 불연제로 준불연제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랬을 때 합판 목재로 실내 장식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천장과 벽의 바닥 면적의 10분의 3 이하인 부분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것을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가, 간이 스프링클러가 있으면은 10분의 5까지 방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연제나 준불연제를 써야 돼요. 다중이용업소는. 그런데 그것만 쓰다 보면 어때요? 미적 기준이 너무 떨어지죠? 다 뭐 돌로 붙이고 철로 붙이고 할 수 없잖아요. 방염제를 좀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벽이나 천장 합판 면적의 10분의 3까지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스프링클러가 들어갔으면 10분의 5까지도 봐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방염등이 나와 있어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 등이 기준에 틀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어요. 법도 있지만 소방서장이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줘야 실내 장식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방염 물품. 그 다음에 실내 장식물. 이건 제조 또는 가공 공장에서 방염 처리한 물품으로서 합판 목재료를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창커, 카벽, 전무, 안무.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전시용 합판, 섬유판, 안막, 무대막. 여기 보면 영화 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 체험을 체육시설 업체에 설치한 스크린 포함한다. 가상 체육시설 뭐예요 이게? 그렇죠. 골프, 스크린 골프 뭐 이런 거. 골프 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를 원료로 해서 제작된 소파나 의자. 이거는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방염 필요 시에 물품 이외에 권장할 수 있는 물품이 있어요. 다중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장에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 그리고 건축물 내부 천장, 벽지에 설치하는 가구류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권장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애매하죠? 권장할 수 있다. 참 권장이란 말이 어때요? 강제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 굉장히 똑똑합니다. 역시 소방 공부를 하시다 보면 권장한다는 건 말이 권장이지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염 성능 기준. 이게 뭐 잔잔 탄탄불 뭐 그거죠. 잔염 시간, 잔신 시간, 탄화 면적, 저변 매수, 발연량. 많이 이제 했던 내용인데 요 5가지를 지켜줘야 되고요. 여기서 최대 연기 밀도가 400 이하죠. 400 이하 이런 구체적인 숫자. 그 다음에 235, 234 그죠? 잔잔탄탄불연 뭐 235, 23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역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물품별 방연 성능 기준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하신 분 있어요? 이것까지? 이분은 빨리 합격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기 있으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지만 물품별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카페트, 얇은 포, 두꺼운 포, 합판 소파 의자에 따라서 다 잔염 시간, 잔신 시간 다 정해져 있어요. 연기 밀도도, 최대 연기 밀도도 400 이하, 200 이하,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물품별로 돼 있다. 자, 이건 이제 참조, 방염 이론, 피복 이론, 가스 이론, 연력학적 이론, 화학적 이론 등이 있죠. 자, 결론. 화재 발생 시 초기 이후 본격 화재가 진행되면 독성 물질을 포함한 연기가 다량 발생해서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독성 물질 나와요. 가연물에 대한 방염체를 하기보다 재질 자체를 준불연제나 불연제로 변경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방염 처리한 물품은 경련 변화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주기적으로 방염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뒤에는 이제 참조하시고요. 저희가 항상 답을 낼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명피해, 경련 변화, 유지 관리 이런 내용들 이런 거는 뭐 서로나 본론 경우에 많이 써주시고 답안의 방향이 저래야 돼요. 인명을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염제와 나는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인데 방염제는 방염 물품 화재 발생의 초기 후에 화염 전파를 방지하는 거, 방염제는 연소율을 감소시키거나 착화를 지연하는 거 이런 의미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답인데요. 저걸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쓰는 데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 물어봤는지에 대한 답은 있어야 되고요. 결론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번 시험 다른 직전의 시험에 비해서 어땠어요? 좀 할만했죠? 그럼 우리만 할만했을까요? 모두가 할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답안에 나의 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것,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소방기술사의 관점에서 의견을 써주시는 것이 사실 이번에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정확성 중요하죠. 정확하게 내용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 누구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즐기는 자죠? 즐기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어떤 사람이요? 그 문제를 방금 본 사람. 방금 보면 숫자도 다 위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합격이라는 마라톤을 향해 달려가는데,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승점 앞에서 이제 마지막 그 힘을 다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지막 힘을 발휘할 때 3일 이내에 한 번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옛날에 열심히 하고 이해했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안 써져요. 오늘 봤던 여러 가지 표들 보세요. 이거 공부 안 하면 이거 됩니까? 며칠 전, 하루 전에 안 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저런 거는. 결론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 결승점을 향해서 잘 준비해서 3일, 길게는 일주일 안에 한 번을 볼 수 있는 내 능력을 갖춰야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 고맙습니다.